굉장히 귀한 시간이신데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우선 먼저 고맙습니다. 저는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꽤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이야기들이고 또 어쩌면 조금은 제 삶의 궤적 속에서 걸어왔던 이야기들 또 실천해 왔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생각이 다르거나 함께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 주제들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서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문익환 목사님을 처음 봤죠. 이렇게 제가 학생운동에 전면에 섰을 때는 문익환 목사님이 징역을 살고 계셨었고, 그 다음에 6월 항쟁이라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나서 7월 8일쯤에 그 출소하셨고, 7월 9일 날 이한열 열사 장례식이 있어서 그때 달려오셔서 그 유명한 이한열 열사여, 이렇게, 그러니까 열사 이름들을 쫙 다 부르시면서 그 조사를 대신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는 가까이서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국대에서 있었던 그 건대 농성투쟁 1주년 되던 기념식장에서 목사님을 뵀었고, 그때 제가 건대 농성투쟁은 그 항쟁이고 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인영 동지의 저에게 동의한다,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었어요. 그랬던 그 기억들, 그리고 그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거기서 제야운동 진영이 그 비판적 지지 후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독자 후보 이런 것으로 나눠진 과정이 있었고,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에 이제 실패하면서 그 뒤에 그 학생운동과 제야운동이 되게 큰 도덕적인 타격과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로 심각한 그 상처들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그 문익환 목사님을 88년, 89년 이렇게 징역에서 나와서 찾아뵀을 때 88년도에 문익환 목사님한테서는 못 느꼈는데 89년도 3월 달에 찾아뵀던 문익환 목사님한테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랑 같이 학생운동했던 사람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4살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식 하려고 주례 부탁하러 갔는데, 저는 잘 아시지만 그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서 이제 제가 같이 갔었는데, 주례 좀 봐주십시오 그랬는데 주례를 못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렸던 저희들 마음속에는, 아니 이분이 혹시 사람을 가리시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익환 목사님의 어떤 풍모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서 좀 섭섭해하면서 나왔어요. 그날은 자기가 도저히 못한다고.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사람 가려서 주례 보시나 하고 섭섭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결혼식하고 우리가 뒷풀이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방송 내용이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 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 개인의 인연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 민주화운동사의 어떤 상처,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럽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문익환 목사님이 그 평화와 통일의
그 여정을 떠나신 그때의 어떤 증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도입을 장황하게 했는데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 딴에는 88년도에 그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을 넘어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분열로 패배한 그 상처를 딛고 88년도에 이미 그 남북 청년 학생 회담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평화통일 운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꽤 강력한 그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는 전두환 이순자 구속 처단 투쟁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광주 학살 원형 처단 투쟁 뭐 이런 걸 하면서 거의 그 운동의 어떤 상처, 분열의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매우 그 정상적이고 혹은 그 87년 그때 이상의 수준으로 운동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을 실천을 문익환 목사님은 하신 거죠. 평양으로 가는 것. 좀 다 지났으니까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운동 일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방북을 검토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임수경 방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고. 그 학생운동이 모든 운동에서 선봉이고 가장 그 전투적이고 가장 치열하고 뭔가 가장 그 선진적이고 높은 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문익환 목사님 벌써 가버리신 거예요. 그게 주었던 충격 이런 것들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머리로 또 급진적이었는데 머리로 급진적인 생각들 발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가슴으로 심장으로 발걸음으로 해버리신 거예요. 저는 종종 지금도 이 평화 문제나 통일 문제를 대할 때는 이게 머리로 할 문제인가 아니면 심장이나 가슴으로 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면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보다는 가슴이 울리는 대로 심장이 울리는 대로 하는 게 더 옳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익환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평화나 통일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그 삶이 그런 분이셨던 거죠. 물론 이렇게 진짜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심장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은 신영 목사님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뭐라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거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던 거죠. 저는 그 하나로 평화나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할 때도 좀 지나가는 이야기 샛길로 가지만 어떤 결정적인 그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렇게 머리로 따져보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계산해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가슴이 하고 싶은 것, 심장이 울리는 대로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우리 동료들한테 했던 얘기는 야, 이 민족 문제를 푼다는 게 이성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신념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는 더더욱 그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거는 그 이전에 운동 시절부터 제가 가졌던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열에 한 번 제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지키고자 했던 그런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 그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에 비교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 어떤 지도자로서보다는 정치인으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은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뭔가 뒤로 항상 뭔가를 남겨놓는 사람들이고 그 빠져나갈 국리, 여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충분히 다 신뢰하거나 믿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운동이 정치를 견인해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본 그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때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죽을 고비도 넘기시면서 이렇게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위장된 테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납치당해서 현해탄을 건너올 때 그 바닷물 속에서 그런 위협도 있었고, 뭐 그런 그 죽음의 어떤 공포 이런 걸 견디면서 넘어오면서, 그리고는 삼당 합당에 대해서 달콤한 유혹 이런 것들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그쪽에서 삼당 합당하면 자기가 넘버 투다, 내가 넘버 원이면 뭐 그런 어떤 달콤한 유혹 이런 것들도 거절하고 이러면서 넘어온 사람을, 나는 왜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불철저한 사람이고 운동한 사람들은 더 철저하고 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숭고한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단했었는가, 이런 반성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김대중 대통령님이 생각했던 그 평화나 통일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문익환 목사님의 그 평화나 통일 이렇게 가슴으로 심장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이성으로 이렇게 정치로 하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90년대는 그 문익환 목사님의 그런 가슴으로 하는 통일, 또 심장으로 하는 통일, 뭐 그런 평화 이런 것들을 훨씬 좋아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평화나 통일에 대한 어떤 지혜 이런 것들보다도.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햇볕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2000년에 평양을 간 거고 6.15라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선언을 한 거고, 이 둘이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나고 놓고 보면 운동에서의 문익환 목사님, 정치에서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운동과 정치를 다 통틀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내고 만들어냈던 그런 문익환 목사님과 김대중 대통령은 어쩌면은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하나의 방향을 같이 걸어왔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 한반도 평화를 생각할 때 문익환의 길과 김대중의 길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쩌면은 조금 나중에 역사 속에서 전대협의 길, 뭐 이런 임수경의 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같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통일과 관련해서,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대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치 군사적인 문제들, 그런 극단적인 대결과 긴장 이런 것들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교류 협력하는 거라든가 인도주의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작은 걸로 이렇게 치부하고 이랬던 시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빠른 통일, 즉각적인 통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위해서는 연방제 통일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접근, 기능적인 접근 이런 것들은 개량적인 거고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약간 그 전대협의 길이면 전대협의 길이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북이 군사적으로 극단적으로 대치돼 있고 80년대까지는 남쪽에는 전술핵이 있다고 했고 북에는 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만 그런 걸 먼저 해결해야지만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이렇게 교류 협력을 한다거나 인도주의 협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이렇게 겉의 일부를 그것도 아주 부분적인 것을 만지는 것에 불과하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로 전혀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만악의 근원이 분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통일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 서로 체제가 다르니까 체제가 다른 것을 인정한 상태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은 연방제 통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경제적인 그 접근을 하는 것들이 주는 위험성이 기능주의적이고 뭐 그런 개량주의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통일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겉으로는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오갈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그 2분의 1이라는 뜻의 반국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문익환 목사님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통일관 속에서 언뜻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인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꽤 세월이 지나고 제가 통일부 장관 할 때쯤 돼서는 더 완벽하게 문익환 목사님과 김대중 대통령의 그 길 속에서 그 평화를 추구했던 그 길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문익환 목사님도 그 예를 들면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중심은 아마 정치 군사에 두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 협력의 길을 동시에 열어야 된다. 이런 것들 하셨던 거를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교류 협력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마중물처럼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정세가 아주 격화됐을 때는 인도주의 협력의 통로라도 열려 있어야 남북이 단절되지 않는 그런 신랄 같은 그 끈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다면 문익환 목사님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걸 뿐만 아니라 그런 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런 교류 협력이나 인도주의 협력과 같은 이런 그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더 풍부한 이런 그 가능성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도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교류 협력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그 동의를 얻어내기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제3국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뭐
혹은 남북이 직접적으로 인도주의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더 활발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방제 통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 당장 높은 수준의 연방제 통일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문익환 목사님은 느슨한 수준의 연방제 이런 것들로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김일성 주석이 가지고 있었던 고려 연방제의 어떤 그 절충, 접근 이런 것들을 시도하시기도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냥 그 3단계 통일 뭐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다가 그 낮은 단계의 어떤 연방제 통일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하고 북이 가지고 있었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하고 서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분 다 그 한꺼번에 이렇게 뭐 통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모색해 보는 이런 걸 통해서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차이 이런 것들을 좁혀내려는 이런 노력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통일부 장관 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국가 연합적 방식의 통일 방안, 국가 연합적 통일 방식이라는 거는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있었던 뭐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 간의 어떤 뭐 느슨한 어떤 연합체 같은 이런 것을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유럽 연합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국가 연합적인 통일 단계를 거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을 진전시켜 나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저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80년대에 가졌던 그러니까 전대협유의 이런 급진적인 통일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것보다는 더 그 역사적인 지혜나 해안이 있었고 더 풍부한 이런 그 과정들을 설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문익환 목사님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최근에 와서 그 경제를 통한 접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거는 기능주의나 개량주의가 아니라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남북이 경제 공동체의 길을 먼저 모색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평화의 물질적인 토대, 평화를 깨트릴 수 없는 힘은 정신적인 토대도 있지만 물질적인 토대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의 한 축을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북과 남의 경제적인 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상태 속에서 남하고 통일하는 게 통일의 비용이나 뭐 등등에서 훨씬 합리적인 그런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남쪽에서는 이게 꼭 통일해야 되느냐는 생각들이 우리들한테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사이좋은 남남으로 살면 안 될까? 사이좋은 이웃국가로 살면 안 될까? 꼭 통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통일의 주역은 젊은이들이 돼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통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통일은 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통해서 통일된 세상을 선체험해 보는 거죠. 먼저 체험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유익하다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젊은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통일의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공통적인 그 매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경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가 평화를 만들고 통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유익하면 유익하지 그 기능주의적이거나 계량주의적인 기회주의적인 그런 나쁜 면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접근에 대한 어떤 계량주의 내지는 기능주의, 뭐 기회주의 이런 것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접고 저는 빠른 통일, 무조건 통일 이런 게 아니라 선평화, 후통일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좀 우리의 어떤 생각, 전략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문익환 목사님께는 명확한 이런 말씀을 듣지는 못했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계셨어도 저는 당장 통일, 빠른 통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갈등 이런 게 있다면 조금 시간을 두면서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익환 목사님도 동의하셨을 것 같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훨씬 더 분명하게 이런 길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예로 들면 독일이 통일했잖아요. 독일이 통일했는데 통일하고 나서 그 동독과 서독이 내용적으로 그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까지 오는 시간들은 최소한 20년에서 30년까지 걸리더라고요. 독일이 통일되고 한 20년쯤 됐을 때 갔을 때 구동독하고 서독 간의 차이가 한 70% 정도. 그리고 그들이 통일하고 한 30년쯤 됐다고 기념식 하는데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가보니까 그때쯤에 한 90% 정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80에서 90% 정도.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천조 가까운 이런 비용을 지출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또 다른 한편에서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국민성 이런 것들로서의 인내 이런 것들로 그 갈등을 이기면서 넘어왔는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인내하면서 넘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 동독 출신의 여성과 서독 출신의 여성이 똑같이 똑같은 나이인데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식장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동독 출신 여성은 통일은 나한테 그 기회였고 새로운 기회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뭐 함부르크 출신의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독 출신의 여성은 동독 출신의 남성을 만나서 그런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도입은 다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가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남은 여정들도 우리는 서로가 인내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 뭐 독일의 이름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반면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준 교훈은 참 많아요. 이렇게 준비된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통일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들을 줬어요. 그리고 너무 갑작스러운 통일을 해서 엄청난 출혈을 해야 되고 그 갈등의 여지들을 품고 간다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과 북의 격차가 너무 크고 남과 북의 체제의 차이도 너무 극심하게 달라져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통일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서로가 좀 더 서로를 향해서 접근해가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북쪽이 더 성장 발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남쪽에서 이 통일을 거부하는 그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만들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통일의 비용에 있어서도 꼭 비용만으로 통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3천조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더라도 뭐 일격이라는 통일의 편익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꼭 그 통일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야지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그 비용만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통일 이런 것으로 가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했고 또 실제로 독일보다 더 좋은 통일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속에서 그 경제적인 그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이런 것들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익환 목사님 그 이전에 그 평화통일의 길을 몸으로 내셨던 문익환 목사님의 길을 이렇게 제쳐놓고는 빼놓고는 생각해 볼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의 과정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이 과정들을 함께 봐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딛고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평화하고 통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평화가 경제다 편견을 깨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짧게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평화를 저는 전쟁으로부터의 평화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그 공포,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평화를 생각해야지만 절실해진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1차 대전 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2차 대전 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국전쟁 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베트남전, 이라크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근데 뭐 베트남전 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6.25 때 군인이 170만 명이고 민간인이 250명의 사상이 일어난 건데요. 저 정도 수준일까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저는 전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에 다시 발발한다 그럴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이 저거 말고도 더 있는데 저런 게 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포격하고 1시간 동안 13만 명, 서울에 핵공격이 이루어지면 79만 명, 350만 명 사상자. 한국 GDP가 지금 한 1900조? 1800조 이렇게 좀 되는데요. 환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 거기에서 거의 1000조 가까이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세계 GDP의 1%가 감소하는 건데 작년 어떤 보도를 보니까 어떤 연구를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GDP 성장이 1%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대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세계 1차 대전 수준의 사상자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이 모든 대포를 이용해서 수도권을 공격할 시에 24시간 동안 31만 명이 어떻게 된다고도 하고 전쟁 발발하고 24시간 내에 군인과 수도권 사망자가 230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 저런 조사도 있고 한국전쟁 90일 동안에 전쟁 비용이 1000억 달러 그러면 100조거든요. 한국군 50만, 민간인 100만 경제적인 토탈 피해가 1조 달러 1조 달러면은 1300조 그럼 우리나라 1년 GDP의 거의 한 70%, 80% 이런 거는 진짜 재앙이잖아요. 죽음과 재산의 어떤 손괴 이런 것들이 재앙적 수준으로 오는 문제들을 앞에서 우리가 전쟁을 빼놓고 평화를 생각하는 건 참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해서 용기 있게 나서는 것들도 어느 시점엔 필요하지만 그걸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해야지만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용기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쟁을 피하는 것이 비겁하거나 굴종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진짜 용기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평화가 한국 사회 발전에서의 어떤 그 제동장치 같은 거거든요. 이 분단 뭐 이런 게, 대결 이런 게. 근데 그거를 평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데서 장애물, 제동장치 이런 것들을 제약 요인을 걷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뻑하면 민주화 운동하면은 빨갱이라고, 북한에서 침투한 간첩에게 배후 조종됐다고, 그렇게 해서 잡아다가 간첩 누명 씌워가지고 민주화 운동에 그 찬물을 끼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나은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선산업화 한 다음에 민주주의 하자, 선경제 만든 다음에 그때 그 평화나 통일을 하자,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었거든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병행 발전론 이런 게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선산업 후 민주주의 하자 내지는 평화통일 하자 이런 거에 그 대표적인 어떤 논쟁 속에서 저는 선산업화 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 속에서 깨졌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거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산업화를 먼저 한 다음에 좀 배가 찬 다음에 민주주의를 해야지만 되는 거 이런 거는 아니었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시장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이런 측면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시장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그럴 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투명성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금 포탈하는 거라든가 지하경제라든가 뭐 이런 영역들 있잖아요. 이중장부 쓰는 거라든가 뭐 대표적인 거가 그런 겁니다만, 근데 시장경제가 그런 그 지하경제나 세금 탈루 이런 게 많으면 더 발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투명하면 더 발전하겠습니까? 지금은 상식적으로 투명한 게 더 발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공정하면 더 발전하겠습니까? 불공정하면 더 발전하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대기업하고 지금 중소기업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 그냥 강탈해 가면 그런 구조가 반복되면 중소기업이 다 망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경제가 더 발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정상적 가치를 매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경제, 동반성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은 시장경제가 더 발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버넌스, 지배구조 이런 데 있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할아버지나 아버지 백으로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이 그 시장경제가 더 발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면 좀 물러나서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 가지고 대기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가 더 발전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 발전하면서도 훨씬 더 엄청나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많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론이 박정희 대통령의 선산업화 후 민주주의 발전론 이런 것들을 역사 정신에서 이미 극복하고 넘어왔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도 평화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또 경제도 더 발전시키고 이런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극단의 정치가 된 대부분의 이유의 근저를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북한에 대한 태도 이런 것에서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뭐 괴뢰군 뭐 이런 류의 연장선에 있으면 내 편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고 이렇게 갈라지는 이 극단의 정치의 근저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평화를 만들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저는 그 보수의 의익화, 진보의 급진화 이런 것들을 평화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진보의 급진성도 좀 지금은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지만 아주 극단화되어 있는 보수의 우익성들 이런 것들이 빨리 이렇게 좀 정리되고 보수도 평화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와야지만 한국 정치가 정상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꿈도 꾸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온건한 보수가 튼튼한 안보를 전제하면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이런 거를 상상하는 거와 유연한 진보 쪽에서 반붕괴, 비흡수, 공존협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서 어떤 형태건 간에 평화를 만들어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공존하면서 정치를 펼쳐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늘 합니다. 오늘은 뭐 평화가 민주주의다, 평화가 더 좋은 정치를 만든다 이런 얘기보다는 평화가 경제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실제로 한국 경제의 더 큰 성장 전략, 추가 성장 전략 이런 것들이 저는 마땅하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빨리 촉진하고 더 기술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속에서 더 경쟁력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하고 그러지 못한 대다수하고 이렇게 다시 구분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두가 혜택을 보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아니면 엄청난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나 그렇지 못한 곳이나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경제 속에서는 저는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화 속에서는. 평화는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거든요. 디지털 잘하는 데만 유익하고 못하는 데는 불이익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유익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평화를 통한 남북 경제를 협력하고 연합을 할 때 그 효과들을 분석한 사례들을 보면 한 0.5%에서 1% 정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추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12만 8천 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게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125만 개 정도를 5년 동안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1년에 25만 개잖아요. 그 25만 개 만들었던 것 중에서 12만 8천 개면 1년에 2만 5천 개 꼴인데 10% 정도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통하지 않으면은 남과 북의 경제 연합이나 협력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화를 통해서 그런 직접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1.5%에서 2% 정도 이렇게 전후로 성장을 하는데 아주 낮을 땐 1.5%인데요.
대개 2% 전후로 성장하는데 만약에 0.5%에서 1%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 잘하면은 한 3% 가까운 성장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저성장 궤도에서 중성장 궤도의 낮은 단계로 다시 재진입해 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인 거죠. 그냥 성장률로만 이야기하면. 제가 장관할 때 기재부 장관하고 별로 안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걸 관철시키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근데 1년에 한 번씩 꼭 기재부 장관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은 뭐 S&P니 무디스니 피치니 뭐 이런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통일부에 인터뷰를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한반도 정세가 괜찮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큰일 났어요 이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그 신용평가가 좀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할 거고, 조금 뭐 리스크 있지만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어 그러면 제자리에 하는 거고, 야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없어 이러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피치 같은 데는 노골적으로 지금 AA-인데 저 지정학적 리스크만 없으면 AA, 그러니까 A-풀, A2풀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큰 거예요. 한반도는 경제에 있어서 숙명처럼 따라온 거거든요, 저게. 우리는 되게 뭐 자원이 부족하고 뭐 돈이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수출도 하고 뭐 어쩌고 막 그 수출 중심 국가 뭐 대기업 중심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덩어리로 계속 우리한테 그 바윗돌을 이고 노동하는 것처럼 따라왔던 게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였거든요. 전쟁 날 것 같다 그러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저런 건데요. 저 측면을 놓고 보면 저는 평화가 진짜 경제 같습니다. 앞에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유익함 이런 것들도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봤지만, 실천적으로 저 지정학적 리스크를 정리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한번 그냥 제가 반문해 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에 매년 핵실험이 일어나고 ICBM이 태평양과 대륙을 건너서 막 맨날 날려다녔으면,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계속 한반도에 있었으면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나마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ICBM이니 핵실험이니 이런 것들이 중단된 상태로 4년이 지속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계속 핵실험이 있고 ICBM 실험이 있었으면,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왔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훨씬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사라지거나 우리가 충분히 관리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어도 우리가 견디면서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2021년, 22년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10위권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뭐 웅쿠타드라고 그러나요?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가 상태에 있는 걸 졸업하고 선진국 대열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게 우리 정부 때 가능했던 거는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꽤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경제는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경제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냥 뭐 좋게 얘기해서 용감하게 감수하겠다 뭐 이런 경제하고 있는 거고, 남과 북이 평화를 거쳐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도 포기한 것 같고, 도대체 뭘 가지고 저는 세계 경제 10위권을 유지하고
뭐 세계 탑5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꿈을 꾸는 건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 속에서. 저 경제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거치면은 우리가 세계 석차 5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민 역량, 시민 역량은 전 이미 세계 탑3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나 얘기하는 거지만 촛불혁명 때 누구 한 사람 유리창 깬 사람 없고 보도블록 던진 사람도 없고 잡혀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집회 끝나고 돌아갈 때 휴지 조각 한 장 남긴 사람 없이 가는 정도잖아요. 그리고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엄청난 성숙한 역량을 가졌잖아요. 다만 이제 헌법이 제도가 아직 그 성숙한 시민 역량 수준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혹은 뭐 사회경제적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수준이라든가 또 뭐 그 권력 제도, 권력 형태 뭐 이런 뭐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제와 그 의원 내각제 이런 것들이 혼합됐다고 그러면서 뭐 뒤섞여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과도한 대통령 권한이 문제가 되는 이런 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더 개선해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민주주의는 저는 이미 탑3에 들어와 있고 언젠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지금보다 석차가 더 올라가 가지고 그런 때가 되면 한 10년에서 20년쯤 지나면 세계 정치학 교과서가 미국 거하고 유럽 거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거도 있는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상태를 한 10년 정도 더 가져가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한 12에서 12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인구가 많은 브라질이나 러시아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인구 싸움 되고 환율 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2등 밀리기도 하고 뭐 그러기는 합니다만 세계 10위권에 들어있는 어떤 나라도 평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0.5%에서 1% 정도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10년 정도 길어도 20년 정도 밀고 나가면 저는 세계 경제 5위권으로 진입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개 또 5위에서 7위는 박스권에 이렇게 서로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그 정도에 우리가 육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방력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가 세계 군사력 지수 6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종합성적 세계 5위 정도 하는 건 10년에서 20년 정도 사이에 평화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뭐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은 세계적 수준인데 세계 한 7위권 정도의 경제 수준만 가더라도 세계에서 우리가 한 5위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 이런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툭하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1번으로 세우고 우리나라를 2번으로 세우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그때쯤 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맨날 2등으로 취급받는 이런 것들도 저는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체제 경쟁을 하게 되고 가치 경쟁을 하게 되면 진짜 민주주의 가치가 중요해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는 일본의 민주주의 가치보다도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주의 가치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중국이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민주주의 가치는 저는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일본, 뭐 러시아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미국과 중국이 크게 부딪힐 때도 우리가 우리 줏대 가지고
당당하게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도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를 통하지 않고는 더 큰 대한민국 만들기도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북의 눈치를 본다, 우리 자존심을 버렸다, 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보인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잘 참고 북을 설득하면서 일정한 그 평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존심에다가 인내심도 같이 보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문제지 자존심 하나로 인내심을 버리면 남북 관계를 풀어내긴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을 너무 눈치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눈치 보는 과정이 아니라 초기에는 상당히 마주보기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오랫동안 다른 데를 봐왔고 심지어는 째려보면서 왔었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기의 시간들이 꽤 많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실력은 완력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폭이 대통령 하게요? 결국은 평화로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이 능력이고 그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좀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는 퍼주기냐 투자하기냐 이런 차원에서는 투자하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했던 대로 우리가 추가 성장 한 0.5%에서 1%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마다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그걸 마다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는 투자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철저히 경제적으로 계산하는데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평화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빼놓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분담 비용은 싼 거냐? 분담 비용도 엄청 센 거죠.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한 거의 20조 이상 국방비를 더 쓰거든요. 근데 그 20조는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이 한 100만 명쯤, 110만 명쯤 될 수 있는데 실제로 한 4천만 원 정도 공무원을 50만 개쯤 만들 수 있는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뭐 소방대원 저렇게 부족하고 경찰 공무원 저렇게 부족하고 우체국 집배원, 택배원들 그렇게 부족하고 뭐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들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 문제들 상당히 해결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 것들도 꽤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숫자거든요. 50만 명 이상. 그 정도로 우리의 그 분담 비용, 냉전 비용도 사실은 과다 지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까지는 우리가 국방비를 올려야 되겠지만 평화를 만들고 나면 거기서 국방비를 정체시키거나 아주 완만하게 상향시키면 그 비용을 갖다가 다른 데 사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다른 그런 생태를 만날 수 있겠죠. 얘기 마무리하면서 물고기 코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네이버 검색하다가 봤던 건데 어항 속에서 살면 5cm에서 8cm, 수족관에서는 15cm에서 25cm, 강물에서는 90cm에서 120cm까지 이렇게 자란답니다. 우리 경제 혹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이 지금 어항인지 수족관인지 강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평화를 통해서 어항이나 수족관을 깬다면 저기 큰 강물에서 90cm에서 120cm 자라는 그런 코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평화라는 게 우리한테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